안녕하세요. 우편 및 금융상식 온라인 실시간 문제풀이 강좌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점수가 어느 정도 획득이 되면 오답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낭비하셔서 투자하셔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점수가 80점 미만, 70점 미만인 수험생들은 강의를 꼼꼼히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력만 되면 우편 및 금융상식은 누구나 90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수업 중에 중요한 문제는 빨간 펜으로 표시해 드리니까 혹시 그 사진 파일 보시더라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1번입니다. 우편 사업에 관한 설명도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우편 사업은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국가기업이고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고 우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편 사업의 회계 대상은 독립체산자라는 거 중요하죠. 독립체산자 밑줄 치고요. 독립체산자를 채택하 일반 회계와는 분리된 특별회계 선임은 경영의 합리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우편 사업은 이용 조건 우편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네요. 국가 등이 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경영하는 사업이다 하는데요. 우편 사업은 비권력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번이 틀렸어요. 우편 사업은 제3자 산업 중에서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한 산업으로 인건비가 경영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죠. 사람이 많이 필요한 노동 집약적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2번 보통 소포와 등기 소포 중 틀린 거 됐습니다. 요금 납부 방법은 등기 소포는 현금 우표 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보통 소포는 현금 우표 첨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죠? 2번 보통 소포와 등기 소포 모두 반송시는 반송수를 징수한다 그랬는데요. 보통 소포의 경우는 반송수를 징수하지 않고요. 등기 소포인 경우에만 반송수수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반송수수료. 등기 소포의 경우에는 반송수수료가 있죠. 등기 소포, 등기 경우에는 반송수수료가 있습니다. 3번. 다음 중 국내 우편 엽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됐습니다. 우편 엽서의 종류는 통상 엽서, 경조 엽서, 행정 엽서, 관광 엽서, 고객 맞춤형 엽서가 있다고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약간 어렵기도 하죠. 엽서의 종류 모두 외워야 되니까요. 먼저 행정 엽서 대신에 그림 엽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3번에 1번이고요. 행정 엽서는 없고요.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 그것은 없습니다. 4번. 다음 보기는 부가 우편 서비스에 관한 설명이다. 빠르게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미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기출문제 응용한 문제들이고요. 이건 다 아시겠죠? 있죠? 민사소송법 나오면 뭐 되겠습니까? 민사소송법 나오면 그렇죠. 특별송달이죠. 민사소송법 나오면 특별송달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등기 통상으로 송달하고 송달 사실을 우편 송달 통지서를 통해 발송인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특별 송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 1번과 4번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겠네요. 2번입니다. 내용문과 발송인과 수신의 정보를 전산 매체에 저장하여 우체국은 인터넷 우체국 이렇게 전산 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전자우편이겠죠. 전자우편. 그래서 벌써 답이 나왔네요. 1번으로. 디귿번에 우편 엽서의 이미지, 발송인과 수취인, 주소, 성명, 통신문 등을 인쇄하여 발송까지 대행해주는 서비스는 고객 맞춤형 우편 엽서가 되겠습니다. 4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민사소송법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특별송달이라는 거. 자, 5번입니다. 우편물 배달에 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고 원칙으로 한다겠죠? 주소지에 표기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 한 명에게 하는 거겠죠? 이 이상에게 수취인이 받는 사람이 여기에 받는 사람이 2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면 그 중에 1명에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 수취인을 하는 등기 우편물은 수취인 모두의 수용 사실을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요. 한 사람에게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1번. 2인인 경우에는 이중에서 한 명에게만 수용 사실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보기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짝진 것을 했는데요. 이것은 유해적고라고 해요. 손해배상 문제는 언제든지 출제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겠습니다. 유해적고.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준다겠죠? 손해배상. 기업관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은 우편관세의 고의나 과실 요건을 하며, 그래서 우체국이 잘못한 경우죠.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는 발송했던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맞는 편이네요. 그래서 기업권이 들어가야 되니까 1번과 4번 중에서 1번과 3번이죠. 1번과 3번 중에서 정답을 골라야 되겠는데, 또 1번과 3번을 보니까 디귿권 공통사항이잖아요. 디귿권 읽어볼 필요 없겠죠. 시험 지문에서. 니은하고 미음만 여러분 해보면 되겠습니다. 니은과 미음. 자, 니은번에 손실액이 손해배상 금액보다 적을 때는 손해배상 금액을 그 손해액으로 하며, 손해배상이 완료된 우편물은 반성불능 우편물로 처리한다 그랬는데요. 뒷 문장은 맞습니다. 뒷 문장은 맞는데 그 손해액과 손해배상을 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먼저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손실에 대해서는 그 손실액을 먼저 해주고요. 손실액, 그 손실액이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먼저 해주는 게 맞고요. 그게 또 안 된다면 그 다음에 손해배상 금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5만 원이라 적혀져 있는데 실제 손실 금액은 10만 원이라면 10만 원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니은번이 좀 뒤바뀌었습니다. 문장이. 그래서 니은번이 틀렸네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이게 오답입니다. 정답은 우리 교재에는 4번으로 혹시 되어 있는데 이거 3번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답이 됐습니다. 오답을 골라낼 정도 되면 여러분 합격하시겠죠? 그래서 4번으로 되어 있는데 4번이 아니고 3번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손해배상 청구권 우편물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고요. 손해배상 청구권 1년입니다. 한편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청구인은 그 우편물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손해배상액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이제 1번에 손해배상 이의제기입니다. 이의제기는 손해배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습니다. 적은 경우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의제기는 3개월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3개월 안에 제기하고요. 미음번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관계우체국장을 거쳐서 지방우정청장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때 우체국장 의견서를 첨부해야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적법한 경우에 손실보상 청구하고요. 그래서 6번 문제는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우리 교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답 잘못 교재되어 있습니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만국우편연합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써냈습니다. 만국우편연합 나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이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하고 구분해야 되겠죠. 이게 집행위 사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틀린 것이니까 1878년 제2차 파리총회에서 일반 우편물연합을 만국우편연합이라고 바꿨으면 그 소재에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다 그랬는데 스위스 베르네가 있습니다. 베르네가 있고요. 베레버렸다겠죠? 베레버렸다. 기억나십니까? 베레버렸다. 이렇게 제가 사투리 하나 썼습니다. 이번에 집행위 사회 나오면 무조건 아시아태평양연합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틀렸네요. 기억과 니은이 틀려있습니다. 디귿번 국제사무국이 있고요. 1번 공용과 불어라는 게 주의하시라겠죠? 공용. 그 다음에 아시아태평양연합은 공용과 영어인데 기준 앞에는 SDR을 사용한다겠죠? SDR. 8번입니다. 국제통상우편물의 종별 세부 내용이 아닌 것은 항공서간 인쇄물,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이 있는데 소포우편물은 없습니다. 소포우편물은 우리가 아니고요. 서장, 그 다음에 우편엽서, 항공서간은 LC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AO에 해당되는 게 인쇄물,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 소형 우편물이 아니죠? 소형 포장물,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 우편차로 배달, 인쇄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포장물과 소형 우편물을 좀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8번에 4번입니다. 그래서 소형 우편물은
이런 문제는 한두 번 틀려보셔야 되겠죠? 한두 번 틀려보면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안 틀리겠죠? 자, 9번입니다. EMS입니다. EMS 국제특급 우편이죠? 특성우편. EMS 기표지 작성 요령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EMS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다 전부 준비를 했는데 수강생이 필요하시다고 가져가 버렸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여주면서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EMS 작성과 관련 꼭 한 문제 시험에 나오니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수험생들이 준비할 때마다 가져가 버렸네요. 미안하고요. 다음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UMS의 내용품의 가치는 고객 US로 기재하며 10만 이상의 경우 필히 보장보험 가입을 안내하면 되겠고요. 10만 원이고요. 우편요금의 기재 시 보험료는 우편요금과 별도로 기재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기재합니다. 그래서 9번에 2번 별도가 아니라 합산 기재고요. 합산해서 자 10번입니다. 국제특급 우편 부가 서비스 중 EMS 배달 보장 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했습니다. 배달 보장 기간 계산 프로그램에서 안내되는 배달 보장 일자가 송달 기준이 되겠고요. 송달 기준은 서울 지역에서 접수 시 아시아 지역은 접수 플러스 2일, 미국, 호주, 유럽은 접수 플러스 3일 이내에 배달이 보장되고요. 3번 대상국은 10개국으로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호주, 영국, 그 다음에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건 기본 강의 시간에 이게 좀 수상쩍다겠죠? 이 문제 출제하게 되면 왜냐하면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강국인데 있을 것 같은데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요. 이 자리가 프랑스하고 싱가포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에 3번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는 아니라는 거. 들어갈 것 같죠?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11번 송달 기준보다 지원 배상 고객의 행방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시 한해 조사 후 변상하며 책임 소재 확인 후 발송 우정청이 변상 후 사후 우정청 간 정상합니다. 서로 이렇게 교차로 상계 처리한다 이거죠.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11번 보험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승낙 또는 거절해야 하는데 30일 이내에 승낙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거절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는데요. 이 거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청약이 응낙한 걸로 봅니다.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낙된 것으로 보고요. 청약일로 30일 이내에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청약 거절된 것으로 본다 해서 틀렸고요. 거절이 아니라 승낙된 것으로 보죠. 12번입니다. 11번 나머지 질문 볼까요?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는 내역도 15일 이내에 15일 중요하다겠죠? 15일 이내에 청약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자는 계약이 성립할 때는 보험증서를 교부하지만 보험증서의 교부 여부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요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지금 위반, 건강진단 불응 등 해당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12번 금융과 소비자 금융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기업 금융이란 기업의 자금 조달 공급에 관한 행동 결정으로 인한 자금의 귀속에 의해 내부 금융과 외부 금융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2번 기업 금융은 단기와 장기의 은행 차익 및 상호보험의 할인 등의 금융기관 중개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3번 소비자 금융은 소비재를 구입할 경우 필요로 하는 자금 융통을 말하고요. 4번 소비자 금융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운전자금 및 운전자금 금융 및 설비자금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설비라든가 운전자금 어디서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하겠죠. 기업에서 필요하니까 소비자 금융이 아니라 기업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이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보시면 주로 많이 나오죠. 운전자금이다, 설비자금이다. 어떤 기계비를 설치한다든가 또 공장을 증설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설비자금이고 회사의 경영에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쓴 게 운전자금 이렇게 보고 이것은 기업금융이라는 거.
13번입니다. 금융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부 금융과 외부 금융이 있죠. 그래서 외부 금융과 내부 금융이 있고요. 내부 금융은 자체적인 결손 처리라든가 감가상각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내부 금융이라고 합니다. 13번에 외부 금융과 내부 금융이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부 금융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게 힘드니까 외부 금융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내부 금융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중에서 내부 유보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요. 그래서 회사에 보면 기업체들이 보면 유보 자금이라는 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유보율이 높죠. 2번 외부 금융은 투자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감가상각 적립금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는데요. 이 감가상각 적립금 등은 내부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적립금은 우리가 내부 금융이 되겠네요. 13번에는 2번이 정답이겠고요. 14번 최근 저금리 시대를 맞아 채권이 주목받고 있다. 다음 중 채권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을 했는데요. 채권 가격에서 표면 금리가 중요하죠. 금리가 5%냐 7%냐 시장 금리, 현재 시장 금리가 5%대 형성되느냐 3%대 형성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고요. 채권 만기가 길면 길수록 표면 금리는 높아야 되니까요. 수익률은 그래서 1년짜리냐 10년짜리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채권 발행 시점이 문제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깔끔하지 않은데요. 채권 발행 시점이 채권 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주느냐. 냉정히 따져보면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주는데, 우리 사지 산다의 객관식 문제는 이 중에서 가장 오답을 골라내는 거니까, 나 1번으로 하겠습니다. 채권 발행 시점은 지금 현재 금리가 뭐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경기가 지금 침체인지 뭐 상승 하락인지 이런 것도 영향을 주긴 주죠.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는 굳이 오답을 찾아내야 되니까 1번으로 했고요. 네, 15번입니다. 다음 중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금리는 빌려주고 받는 가격, 이자 성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리면 일반적으로 금리는 떨어지고요. 경기 회복이 예상돼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금리는 올라가죠. 또 자금의 수요가 많으니까 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기업, 니은, 디귿 세 가지를 맞고요. 선진국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의 금리가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러는데요. 미국 금리는 뭐 1%에서 제로 금리죠. 그렇지만 후진국으로 가면 금리가 8%, 10%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거의 1.5% 이 정도 금리인데 중국으로 비교하면 중국 후진국이냐 이건 떠나서요. 우리나라보다는 금리가 좀 높죠. 아메리카 쪽, 프랑스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또 아르헨티나 이런 쪽도 좀 높고요. 우리나라보다 신용 등급이 낮은 국가는 선진국일수록 금리가 낮고 후진국일수록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고요.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예금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있네요. 소비 임치 계약입니다.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입금을 했습니다. 입금을 해서 여기서 10,000원짜리 입금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10,000원짜리 입금을 하면 은행에서는 이 10,000원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고객이 찾아오면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맡겼으면 이걸 사용을 하고 고객이 오면 이 10,000원과 같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금액을 주면 되죠. 똑같은 걸 주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주는 걸 아니라 다른 걸로 줘도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걸 주는 것을 우리가 소비 임치 계약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똑같은 걸 준다가 임치 계약이라면 그대로 보관했던 걸 그대로 준다면 전당포잖아요. 전당포.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은행에서. 그래서 1번 소비 임치 계약이란 수취인이 보관 위탁받은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하 이를 소비한 후에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수 있는 특약이 붙어있는 것을 내용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2번 낙선 계약이란 당사자 합의에 함께 물건의 인도, 기타의 부풀을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래서 물건을 주고 받는 거, 물건 인도하고 또 그 다음에 돈을 상대방한테 주고 이걸 주고 받는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요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낙선 계약은 낙선대에 가시면 잘한다겠죠. 낙선대에 가서 그래 알았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6번에 2번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은 상대방의 물건에 인도가 또는 급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17번 약관의 해석 원칙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볼까요? 16번에 3번. 금융기관은 상인이라겠죠? 금융기관과 체결한 예금계약은 상사 임시계약이고 따라서 예금의 소멸시효는 5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래서 5년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대부분 5년에 해당됩니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부합계약이란 계약 당사자의 일반이 미리 작성하여 정의화시켜 놓은 일반 거래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을 말하고요. 부합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시면 통장 개설하실 때 미리 약관이 있죠. 여기 서명해 주세요. 여기 서명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부합계약의 성질입니다. 17번 약관 해석입니다. 약관 해석 원칙의 시험 문제에서는 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거 개별 약관 우선이죠. 개별 약관 우선이고요. 개별 약관 우선 원칙이란 기업과 고객이 약관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 사항을 약관의 우선에서 정한다는 원칙이 약관 해석의 원칙이고요.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란 약관은 해석자의 주관이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시간, 장소,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고요. 3번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고객이 유리하겠습니까? 기업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이제 지금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업 측에 유리하게 해석된다 그러는데 틀렸고요. 고객이 유리하게 고객이 해석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려있네요.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주요한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해야 되고요. 18번 자연유가의 거래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라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예금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는데요. 미성년자 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우체국에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했던 우편물 발송과 관련돼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제한 능력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상관없습니다. 왜 이게 상관이 없냐면 미성년자 거래하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를 알고 돈 달라고 하면 줘버리면 되잖아요. 줘버리면 되니까. 1번 그래서 무효이다 이게 틀렸고요. 28번이 1번입니다. 유효합니다. 2번 예금의 중도 해지와 예금 담보 대출 시에는 금융기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문은 가중되고요. 당자예금 거래는 어음수표의 지급 사무에 관한 이임계약이므로 행위문력자의 단독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당자거래, 당자예금은 수표 거래입니다. 수표만 주의하자겠죠. 수표는 우리가 법인과의 거래 문제가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요. 법인이라든가 기타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당자거래는 우리가 꼭 주의하자겠습니다. 신용에 의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임의 대리 시 금융기관 통장 인장이 날인된 본인의 유입장과 대리인의 중력증을 통하여 진정 대리 여부 대리권의 범위 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좀 부족하더라도요. 여기서는 문제가 고만고만하니까 뭐 특별하게 중요하다 그런 것은 느낌이 없는데요. 이전 뭐 보기 디탈리아 정도는 하나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내용들이니까요. 한 번만 풀면 다음에는 안 틀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